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동이 터오는 조선의 어느 대궐, 점잖기로 소문난 선비 귀돌의 마음이 온통 뒤숭숭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민이로고 이다지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다니 하늘이 참으로 원망스럽도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마치 난생 처음으로 여인을 향한 흠모의 감정을 깨달은 사춘기 소년 같은 설렘이 묻어 있었지요. 이런 시간에 귀돌의 마음을 이리도 어지럽게 만든 장본인은 밥맛이 영 오르지 않아 찬모를 새로 드려야겠다며 귀돌의 아내가 근본에 친정 쪽에서 데리고 온 여종, 그 이름하여 출래였습니다. 주인마님, 쇳내 소시적부터 안방마님네 계집종으로 있었던 출래라 합니다요. 아무쪼록 앞으로 두 마님네를 성심껏 보필해보려 하니 이쁘게 봐주시면 만극하겠구만요. 처음 이 집안에 발을 들이며 무난인사랍시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하는 출래를 무심결에 흘끔 쳐다보았던 귀돌은 그만 이 출래라는 여종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간 귀돌이 알고 지낸 여인이라고는 성미가 불같고 화끈하여 반평생 귀돌을 휘어잡은 채로 살아온 마누라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지극히도 깊었던 여인이었지요. 귀돌은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려니 싶어 박색한 마누라였음에도 모난 부분을 보려 들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 귀돌 앞에 떡하니 출래가 나타났으니 참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나요? 사실 귀돌에게는 이 출래라는 여종에게 속절없이 빠져든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래의 외모가 자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첫사랑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때는 아직 귀돌이 혼인하기 한참 전,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반가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무색할 정도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창 고을 여기저기서 추수하느라 분주하던 움직임들이 마무리되자 고을의 유일한 서당의 훈장님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슬그머니 치부책을 펼쳐놓고 학동들의 학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것이었어요. 귀돌아, 너는 잠시 남아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해야 쓰겠구나. 20명 남짓한 학동들이 저마다 훈장에게 인사를 올리고는 우르르 서당을 나가는 사이 귀돌만 덩그러니 남아 훈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용건이야 이미 귀돌도 알고 있을 정도로 뻔한 일이었지요. 저기 훈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밤잠도 안 주무시고 삭바느질을 하시며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하려 하고는 있사오나. 그 순간 땅땅 훈장이 제 장죽을 노쨉더리에 두드리며 재를 떨어내는 소리에 귀돌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거참, 너희 어머니도 뭐랄까? 사람이 낯짝이 있지 그래. 벌써 이것이 몇 번째란 말이더냐? 아니 어찌 평인 출신 자제들도 다 내고 있는 학비를 너희 어머니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훈장은 한참이나 귀돌에게 눈치를 준 뒤에나 귀돌에게 귀가하여도 좋다 허락하였어요. 훈장의 꾸지람을 한바탕 듣고 귀가하던 귀돌은 밀려드는 서러움에 담밖에서 목 놓아 실컷 울고는 우물에 들러 세수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책 보따리를 집안에 던져넣은 귀돌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 뒷산에 올랐지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리풀 잔뜩 긁어 모은 뒤 집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부엌의 아궁이 옆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불쏘시개를 구해온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동네 잔칫집 허드렛일을 해주고 싸온 남은 음식을 그렇게 가마솥에 집어넣고 장터바닥에서 주워온 시들시들한 배춧잎을 보태 양을 잔뜩 늘린 죽처럼 끓여서 어머니와 한 끼를 때웠습니다. 이튿날
서당을 갈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지 않던 기도를 의아하게 여긴 어머니가 연유를 물었고, 결국 기돌은 학비를 내지 못해 혼장에게 한 소리 들었던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안타깝고도 슬픈 기색을 애써 숨긴 채 기돌을 감싸 안고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얘야, 참으로 미안하구나. 이 애미가 어린 자식의 글 공부 하나 시켜주지 못하는 형편이라 면목이 없구나. 어머니는 왈칵 목이 메었지만 기돌은 끝끝내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어머니가 슬퍼할까봐 더욱 씩씩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그런 소리 마셔요. 그까짓 글 공부가 어디 인생의 전부겠습니까? 저는 끄떡도 없으니 슬퍼 마셔요. 결국 기돌은 학업을 포기하고는 어머니를 도와 돈을 벌기 위해 나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름뿐인 반가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쌀 한 톨 구해다 주지 않는 현실이었으니 기돌은 이참에 서당에 가 있던 시간까지도 돈을 버는데 쓰자고 다짐했어요. 그는 산에서 진흙을 잔뜩 퍼와 장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화덕을 만들었답니다. 석쇠 위에 가지런히 소리풀 깔고 그 위에는 고구마를 주르륵 얹어 놓았지요. 마른 소리패에 천천히 불을 지핀 뒤 장터 곳곳에 냄새가 퍼지도록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초심자의 행운인지 아니면 기돌의 싹싹함 때문인지 장사는 곧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법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한창 소리패 불을 떼던 기돌의 앞으로 두 사람이 매는 조그만 가마가 들어섰지요. 가마는 복잡한 장터바닥을 지나다 말고 멀찍이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예. 아, 참말이십니까, 아씨? 예, 알겠습니다요. 앞쪽의 가마꾼이 가마 속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기돌에게 걸어왔습니다. 보시오, 고구마 장수 양반. 내 군고구마 한 양어치만 좀 내어주시게나. 장터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 앳된 사내의 행색이 차마 반가의 자손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던지라 가마꾼은 대수롭지 않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지요.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알고 있던 기돌은 알겠노라 답하고는 불이 나게 고구마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때 가마의 창문이 빼꼼 열리며 10대살이나 먹은 듯한 여자아이가 매우 창백한 얼굴을 쓱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꽤나 신기한 듯이 한참 동안이나 기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기돌은 어쩐지 창피함이 화학 밀려오기도 했거니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슬그머니 적개심 비슷한 감정도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가마꾼이 한눈을 파는 사이 군고구마 안쪽에 몰래 숯검댕을 이겨넣었습니다. 기돌은 서당에 한창 다니며 공부하던 서책의 한 장을 푹 찢어서는 뜨거운 고구마를 감싸 내어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열흘쯤이 지난 다음 장날이었지요. 기돌이 장사를 하는 곳 앞쪽으로 또다시 일전에 그 가마가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기돌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가마를 세웠답니다. 전에 그 가마꾼이 또다시 기돌에게 다가왔고 그와 동시에 슬그머니 가마 창이 열렸지요. 변함없이 창백한 피부의 여자아이가 얼굴을 살짝 내밀며 창피한 듯 기돌을 훔쳐보기 시작했어요. 병색이 완연하다 싶을 정도로 창백한 낯빛에 어쩐지 측은한 심정도 잃었던 기돌은 이번에는 군고구마에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마꾼에게 고구마를 건네준 뒤 가마가 물러가자 기돌은 저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어 투덜거렸어요. 채! 참으로 팔자 한번 좋구먼. 저것이나 나나 씨는 반가의 핏줄을 똑같이 이어받았음에도 저 계집은 무슨 상팔자를 거머쥐었기에 저리도 가마를 타고 하인을 부리며 마치 재주 넘는 예인을 보듯 나를 바라보나 그래. 그렇게 기돌이 괜한 마음에 성을 낸 뒤로도 가마는 꼬박꼬박 기돌의 앞을 찾아와서는 가마꾼을 통해 매번 고구마를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덧 소설이 지나
바람을 타고 느껴지는 날씨가 한층 매서워졌습니다. 장날이 돌아와 귀돌이 부지런히 군고구마의 냄새를 피워대는데도 그 가마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귀돌은 자신도 모르게 가마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헬쑥하기 그지없는 가마 속에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날마다 기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장날 마지막까지도 가마는 볼 수가 없었지요. 달포가 지난 그 다음 장날, 기다리는 가마는 오지 않고 가마를 끌던 가마꾼만이 혼자서 귀돌을 찾아왔습니다. 오래간만일세. 군고구마 새냥어치를 주시게나. 그리고 참, 우리 아씨가 날씨가 추워졌을 테니 이걸 자네한테 전해주라고 하더구먼. 우리 아씨가 며칠 밤을 새면서 손수 수편한 것이니 귀하게 사용하시게. 가마꾼이 귀돌에게 내민 것은 바로 얼기설기 짠 토수였습니다. 한참이나 그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귀돌은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느낌을 애써 숨기며 말했어요. 감사하다 전해주시오. 그리고 고구마 값은 아니 받겠소이다. 하지만 가마꾼은 굳이 귀돌의 손에 생양을 쥐어주고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불이 나게 돌아가 버렸어요. 귀돌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벌렁벌렁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넋이 빠져있던 귀돌은 파장이 다가오자 토수를 소중하게 갈무리하여 자신의 품 깊숙이 넣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잠시나마 억하심정을 가졌던 내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이다지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거늘. 귀돌은 토수를 꺼내 바라보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이런 귀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애석하게도 그 다음 장날, 그 다음의 장날도 가마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오던 방향으로 얼굴을 고정해두고 목을 쑥 뺀 채 두리번거리던 귀돌은 이번에 가마가 오면 기필코 내가 손수 고구마를 싸들고는 가마 창 안으로 넣어줄 테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찾아와 주었으면. 라고 중얼거리며 목이 빠져라 가마와 그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욱 흘러가게 되었고 그 다음 장날도 또 그 다음 장날도 역시나 가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창백한 낯빛에 그 여자아이를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도 귀돌 자신이 매일 쓰고 있는 토수를 보노라면 도무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사병으로 번진 마음속에 간질거리는 감정이 어느덧 눈덩이처럼 몸집을 부풀려 어느 날의 꿈속에서는 무려 그 창백한 여자아이가 연지곤지의 족두리를 쓴 채 자신을 찾아와 밝게 웃는 모습까지 볼 지경이었답니다. 다시 한번 꼭 보고 싶구나. 지금쯤 그 아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귀돌이 연심을 무럭무럭 키워가는 동안 시간은 입춘을 훌쩍 지나 봄 기운이 완연히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흘에는 추위가 완벽하게 물러간 것은 아니었기에 아직 입김이 펄펄 나오고는 있었지만 나무에서는 푸릇푸릇한 새싹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장날이 다가왔고 장사에 나섰던 귀돌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예의 그 가마꾼을 발견한 것이지요. 몹시도 반가운 마음의 귀돌은 한 걸음에 달려가 그 가마꾼을 붙들어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내 그쪽에게 대포 한 턱을 내겠으니 걸음이 아니 중하시다면 저와 잠시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대관절 자네는 무구기에 나에게 대포를 낸다는 겐가?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일전에 그 군고구마 장수입니다. 귀돌이 품속에서 토수를 꺼내 보이자 그제야 가마꾼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돌을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러고 보니 낯이 있군 그래? 아무튼 일이 다시 본 것도 인연이니 어여가세나. 그렇게 귀돌은 가마꾼을 데리고 객잔으로 들어가 그를 대접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잔을 나누며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니 이것을 어쩌면 좋을까요? 가마꾼으로부터 그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그 소녀는 고을에서 유명한 유지의 손녀로 단 하나뿐인 핏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관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였으나 오랑캐가 쳐들어온 호란에 참전한 뒤 안타깝게도 전사하고 말았지요. 지아비의 유고를 받아든 그녀의 어머니 또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더니 몇 달을 버티고는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부모를 모두 잃은 소녀는 그 이후 심하게 열병을 앓은 뒤 다리를 절게 되었고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압소사. 그래서 그렇게 가마를 타고 다닌 게였군요. 얼굴에도 병색이 완연해 보인다 싶었는데. 가마꾼의 이야기를 들은 귀돌은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그 소녀를 보며 팔자 운운하고 악담을 퍼부었던 것에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코끝이 찡해진 귀돌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가마꾼이 이어서 말했어요. 참으로 기구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이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더욱 애잔한 것은 그런 우리 아씨에게 폐병까지 찾아왔다네. 그나마 바람이나 쇠로 장터에 거동하는 것조차 폐병이 심해져 못하게 되었지. 귀돌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졌어요. 그러더니 대설대 병세가 잡히지 않는 바람에 결국 부모님을 따라 눈을 감았다네. 어휴, 불쌍한 우리 아씨. 이후로 대포를 나누던 가마꾼과 귀돌은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귀돌의 눈에서 굵직한 눈물이 연거푸 쏟아지며 그렇게 술잔이로 떨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밝자 귀돌은 아침부터 분주히 외출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마꾼에게 전해 들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지요. 고개를 한참이나 넘고 강 건너 춘설이 소복한 산속으로 당도하자 가마꾼의 말대로 3개의 묘가 드러났습니다. 2개의 오래되어 보이는 묘 옆으로 새로 만든 묘가 눈에 들어오자 귀돌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귀돌은 준비해온 술호리병과 군고구마를 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 있기를 바라오. 잠깐이었으나 내 참으로 깊이 연모했소이다. 이승을 하직한 소녀의 묘 앞에 엎드린 귀돌은 그렇게 자신의 첫사랑을 가슴 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후로 귀돌은 부지런히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끝에 가세를 일으킬 정도로 살림이 나아지게 되었고 중매로 알게 된 지금의 아내와 어찌저찌 혼인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점차 살림이 나아져 이제는 번듯한 양반의 태가 나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즐거움 하나 없이 묵묵하게 나이를 먹으며 살고 있었지요. 바로 그러던 찰나 그 시절 자신의 첫사랑의 외모와 너무도 닮아있는 이 춘례가 등장한 것이었어요. 앳된 사내로 회춘한 듯한 마음에 기름을 붓기라도 한 듯 쉴 새 없이 귀돌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녹아있는 애틋한 마음이 춘심으로 더해져 그만 상사병이 되자 이제 나의 눈만 감았다 하면 춘례의 개미처럼 웅푹 들어간 허리춤에 그 눈빛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 같은 춘기가 떠오르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못다 이룬 자신의 초연이 운명처럼 다가온 착각까지 이뤘습니다. 사정이 이리 되니 귀돌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춘례가 부엌을 오가며 오만하게 무르익은 복숭아 같은 둔부를 요리조리 뽐낼 때 귀돌은 회춘이라도 한 듯 천지가 뒤흔들리며 자신이 이다지도 건강한 사내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만 아무것도 모르던 쑥맥선비의 얼이 빠지고 그 뒤로는 혼마저 빠져버리기 일쑤였답니다. 그간은 원래 행사처럼 안방으로 넘어가 제 부인의 옷고름 매듭을 만지작대던 귀돌이었으나 이 춘례라는 존재가 집으로 들어선 이후로는 안방을 향하는 발길을 아주 뚝 끊게 되었지요. 머릿속에 춘례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 들어차서는 도대체가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그리도 무섭다더니만 느지막이 눈에 들어온 참모 춘례를 보고서는 팔자에도 없던 상사병이 나버린 것이지요. 이 일을 어찌할꼬 이래서는 아니 되거늘. 매일 입버릇처럼 똑같은 말만 중얼거리며 제 마음을 정돈해 보려던 귀돌이었지만 밤마다 춘례가 자리끼를 들고 귀돌의 침소로 들어와 그의 이부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해맑게 웃어 보이면 귀돌의 다짐은 늘 물거품처럼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귀돌은 품에 숨겨둔 엽전 한 잎을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고는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은근슬쩍 춘례의 얇은 손목이나 살짝 건드려 보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폭군 같던 제 부인의 눈을 피해 그 이상의 진도는 나갈 수도 없었고 귀돌의 작디 작은 배포로는 그럴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돌의 처가에서 긴급한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귀돌의 장모가 지병이 깊어져 딸을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전갈이었지요. 아내는 부랴부랴 처가로 떠날 채비를 하며 주인 어른끼니 잘 차려드리고 이부자리도 잘 봐드리거라. 내 너만 믿고 넘어가 보마. 라고 춘례에게 신신당부하고는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친정으로 넘어가는 와중에도 남편 걱정뿐인 아내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간 걸림돌 같던 아내가 집을 비울 건수를 잡아버린 귀돌의 심장은 알 수 없는 해방감과 기대감으로 쿵쿵 요동을 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대문을 나선 지 겨우 두어 숨도 뱉기 전에 귀돌의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여보. 가던 친정은 어쩌고 다시 돌아온 게요? 귀돌이 놀라 묻자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당신 식사는 앞집에 부탁해 놓았습니다. 춘례는 내가 데려가겠어요.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참에 춘례도 고향집 한번 들러야지. 춘례야, 어서 채비하거라. 너도 함께 나서자꾸나. 내색은 못하지만 고향에 들를 생각에 얼굴에 화색이 돈 춘례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려 금세 풀이 죽어 데친 시금치처럼 축 처져 버린 귀돌. 그렇게 아내가 춘례를 데리고 떠난 뒤 밀려오는 허탈감의 대낮부터 진탕 탁배기를 퍼마시다가 귀돌의 내리를 번개처럼 스치며 떠오르는 묘안이 있었으니 옳거니 이럴 것이 아니라 당장의 실행에 옮겨야 하겠구만. 내 더 이상 이리 고민만 하며 옹졸한 범부처럼 굴 수야 없지 않겠나. 라고 크게 외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 걸음에 단골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단골 의원 청생원에 도착하니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귀돌을 청생원의 주인장인 박 의원이 맞이하였지요. 아니, 이게 뉘십니까 그래? 이리도 급한 몰골로 얘까지 직접 어쩐 일이시오? 집에 누가 급한 이라도 생기신 겝니까? 두 눈을 크게 뜨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박 의원의 물음에 술이 거나하게 오른 귀돌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박 의원의 두 손을 부여잡고 울상이 된 채 통사정을 올렸지요. 이보시오, 박 의원.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구랴. 내 이대로는 가슴이 터져나가든 내 몸이 터져나가든 둘 중 하나로 비명행사하기 일보 직전이외다. 그리고는 장황하게 춘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속에서 들끓고 있던 이야기를 모조리 꺼낸 귀돌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 한 가지 계략을 세워둔 것이 있소이다. 그 계획에 우리 박 의원께서 부디 힘을 보태주시오. 단골 의원 좋다는 게 다 뭐겠소? 귀돌의 한 맺힌 사연을 잠자코 듣고 있던 박 의원이 수염을 만지작대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맹랑하게도 돌아가는 일이 되고 말았구려. 사연이 어찌되었든 뒤늦게 그런 진맛에 눈을 뜨는 것도 이거 축복이라면 축복이겠지만은 만에 하나 그런 사연으로 의원인 자가 거짓을 고하며 어울렸다는 악소문이라도 퍼진다면 우리 청생원은 영원히 문을 닫게 됩니다.
허니 그런 위험 부담을 질 수는 없음을 양해 바라겠소이다. 박 의원이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으로 완곡히 거절하자 귀돌은 그의 곁에 바짝 다가 앉으며 말했지요. 어허, 이보시오 박 의원. 악소문이 돌게 될 일이 무엇이 있소이까? 잘못될 리가 없는 일이라 하질 않소.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나거늘 내가 입을 다물면 그 누가 알아채겠소? 일이 뜻대로 잘 풀려 이 몸의 소원을 성취하게 도와만 주신다면 박 의원께 통 크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믿어 주시오. 간절한 표정으로 읍소하는 귀돌의 얼굴을 바라보며 박 의원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지요. 알겠습니다. 다만 약조하신 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허면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게 귀돌과 박 의원의 은밀한 밀담이 오간 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귀돌의 부인이 춘례를 데리고 고향에서 돌아오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귀돌이 각혈을 하며 앞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물론 청생원에서 박 의원의 도움을 받아 따로 구해놓았던 돼지의 피를 쓴 것이었지요. 애구머니, 아니, 여보,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귀돌이 쓰러지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귀돌을 부축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돌은 눈이 뒤집힌 채로 사지를 덜덜 떨고 있으니 너무도 놀란 아내가 허둥대는 목소리로 춘례를 부르며 소리쳤지요. 춘례야, 큰일 났다. 청생원에 가서 박 의원님을 모셔오거라. 얼른. 안절부절하던 차에 겨우 정신을 차린 춘례가 한 걸음에 달려가 청생원에서 박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춘례의 안내를 받으며 불이 나게 들어온 박 의원은 미리 짜둔 대로 귀돌을 진맥하는 척 이리저리 손을 대어보고 눈꺼풀을 까디집는 신용도 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은 박 의원이 중얼거렸어요. 진맥을 해보니 이거 큰일입니다. 아무래도 고비가 찾아온 듯하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음을 대비해야 하겠소. 일단 부인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박 의원은 수심 깊은 표정을 유지하며 사태가 좋지 못하다는 암시를 주기에 이르렀고 그 말을 들은 귀돌의 부인은 귀돌을 덥석 끌어안고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대성통곡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이대로 남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발 방도가 있다면 부디 알려주십시오. 뭐든 따르겠습니다, 의원님. 그녀의 말에 박 의원은 입맛을 쓰게 다시는 신용을 하더니 수염을 어루만지며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애꿎은 사람을 속여먹고 있다는 자괴감이 박 의원의 속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기에 그것을 억누르기 위한 동작이었지요.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 봄직한 방법이 있기는 있소만 이 환약을 섭취하고 단전에 기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현재 생원 어른의 온몸에 기라는 기는 전부 빠져있는 상태이오니 그렇게 기력을 보충한다면 필시 차도가 보일 것이오. 일단은 그 수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기라니요? 그것이 몽땅 빠져 내 지아비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허면 어찌하여야 남편의 몸에 그 부족하다는 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귀돌의 아내가 묻자 박 의원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깊게 토했습니다. 기를 보양해 줄 처자가 한 명 있어야만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의서와 의술이 시사하는 바는 그러하오나 내 생각에 그것도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요. 그 방도가 생원 어른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안 서는 데다 글쎄 이러한 시각에 기가 차고 넘치는 생판남인 처자를 대체 어디서 구해오며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그 처자가 이러한 일에 응할지도 모르는 것이라. 박 의원이 귀돌의 뜻대로 미리 짜둔 허풍을 근심 깊은 얼굴로 중얼거리자 귀돌의 부인이 꽥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지금 그런 사사로운 것을 가리게 생겼답니까?
일이 한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다가 말고 후다닥 도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박 의원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만 우리에게는 출례가 있었잖아요. 출례라면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효험을 보일 만한 길을 가지고 있답니까? 어서 출례를 진맥해 주셔요. 돌아가는 상황이 어리둥절하여 멀뚱히 눈치만 보고 있는 춘례의 손을 잡아 끈 기돌의 부인이 박 의원을 재차 재촉하며 다급하게 굴자 눈을 감고 자빠져 있던 기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과 결탁하여 한바탕 판을 벌인 소동이 제가 노린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 이 어찌 신이 나지 않을 수가요. 이윽고 박 의원이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 되든 안 되든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려. 이복에 출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 부탁 좀 함세 도와주시겠는가?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춘례는 주변의 기세에 잔뜩 기가 눌려 오물쭈물거리며 답했답니다. 쇳내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러진 주인 마님을 살릴 수 있다면 무조건 해봐야지요. 암요? 춘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박 의원은 준비한 대사들을 술술 읊기 시작했어요. 일단 일이 허해진 생원 어른의 길을 보양하려면 단전과 단전을 맞대어 음에서 양으로 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출례의 단전을 생원 어른의 단전과 맞추어야 한다는 소리지요. 기가 흐르는 통로는 방해받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기에 서로의 의복은 모두 제거해 두는 것이 타당하오. 그리고는 박 의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다 죽어가는 흉내를 내고 있던 기돌의 입을 벌리고는 조그마한 환약을 한 움큼 집어 그에게 먹였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 환약은 무엇입니까? 이는 음양보력환이라 불리는 약재입니다. 기가 허해져 죽어가는 자에게 원기를 보양하고 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혹여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값비싼 물건이지요. 그리하여 귀돌의 기력 보강에 모든 준비를 끝마치게 되자 박 의원과 귀돌의 부인은 건넌방으로 넘어가 초조한 마음을 품고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야음이 무르익은 기나긴 밤에 귀돌과 춘례는 그렇게 단전을 맞대었고 음과 양의 기운이 승천하는 이무기처럼 맞물려 단단한 돌덩어리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음양이 보합되는 통로를 통해 그렇게 역사적인 거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리하여 동창이 붉게 밝아왔을 때 춘례가 잔뜩 붉어진 낯을 가리며 쭈뼛쭈뼛 나오더니 수줍음이 잔뜩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방마님. 밤새 의원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이것저것을 다 하였더니 주인어른께서 벌떡 살아나셨지 뭡니까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귀돌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는 한 걸음에 뛰어들어가 귀돌을 붙잡고는 펑펑 기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허허, 이거 일이 아주 잘 풀렸구려. 하늘이 도운 게지. 그럼 생원 어른도 쾌차하셨으니 나는 그만 돌아가 보겠소이다. 박 의원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귀돌의 아내에게 융숭한 대접과 감사 인사를 받으며 그렇게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눈을 뜬 귀돌의 얼굴에는 때깔 좋은 광채가 번들번들한 것이 이유 모를 윤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어이구, 사경을 헤매다 돌아오니 세상이 참으로 밝구만. 여보, 그리고 춘례야. 내 두 사람에게 아주 큰 빚을 졌구만 그래. 참으로 고맙소들. 귀돌은 그 옛날 자신이 이루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을 닮은 여인과 질펀한 음양보합을 이룬 뒤 무기력하던 사람이 완전 달라져 있었지요. 그렇게 귀돌에게 죽음을 극복한 경사가 찾아온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박 의원이 청생원에서 목을 빼며 기다려도 도무지 귀돌 쪽에서 연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얼토당토하는 망측한 연극에 어울려줬더니만 그게 보답하겠다던 사람이
어찌 이리 소식이 없는 게야? 며칠이 지난 후 저녁 나절, 기다림에 지친 박 의원이 기도를 찾아 그의 집으로 방문하자 아내에게도 기력을 보충하는 행위라고 실컷 둘러놓았겠다. 아예 본격적으로 출례와 단전을 맞대며 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기돌이 마침 일을 마치고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박 의원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귀돌은 희죽거리며 애써 과장된 몸짓으로 박 의원을 환영하는 기색을 보이고는 출례를 시켜 푸짐하게 술상을 내오라 일렀습니다. 이거 아까도 보아하니 출례라는 여종과 아주 즐겁기 그지없는 각종 기회들을 뽐내다가 나오시는 듯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 도와준 저의 노고를 잊으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허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드십시다. 그리하여 차려진 술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거나하게 술잔을 나누고는 박 의원에게 곧 보은을 하겠노라 약조한 뒤 헤어지게 되었지요. 그런 뒤로도 얼렁뚱땅 시간은 흘러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크게 보답하겠다던 귀돌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그 총극을 받아준 내게 이리 철면피로 나오시겠다. 그야말로 화가 단단히 뻗친 박 의원이 당장 귀돌의 집으로 당도하여 사랑방에 들이닥치자 귀돌은 이미 볼장 다 보았다는 식으로 능글맞게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생원 어른. 일이 잘 성사되었으니 이제 약조하신 대로. 아니, 약조라니요? 그래서 한 달 전 우리 집에서 술상을 거나하게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살려주신 은덕을 기려 크게 베풀지 않았는지요? 아주 진귀한 안주로 대접한 기억이 있는데 어찌 이러십니까? 뭐라 굽쇼? 그것으로 입을 닫겠다, 이 말입니까? 이럴 수가. 출례와 단전을 맞댄 이후 큰일이라도 치루냥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귀돌의 철면피에 박 의원은 부득부득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귀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진실에 대한 소문이라도 동네방네 떠들어 버린다면 귀돌이야 겨우 얼굴에 먹칠만 하는 정도로 창피만 받으면야 끝나는 일이었지만 병환을 꾸며 새파란 여종과 밤을 지새우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 일을 동조하고 그의 아내마저 속여버린 일은 고을의 의원으로 오랜 기간 명맥을 유지하며 평판을 쌓아온 자신의 명성을 끝장내기 딱 좋은 것이었습니다. 귀돌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는 달리 뒷간에서 나올 때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리 강짜를 부리고 있었던 게지요. 박 의원은 헛기침을 몇 번 던진 뒤 사랑방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주 잘 알겠소. 보시오, 생원 어른. 그날 밤에 그대가 먹은 환약이 무엇인지는 아시오? 음양보력환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내 먹여드렸던 환약 말이오. 그딴 걸 낸들 어찌 알겠나? 쓸데없는 요설 늘어놓지 마시고 볼일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시게나. 관심 없다는 듯 귀돌이 오만하게 고함을 치며 박 의원을 쫓아내자 박 의원이 미소를 머금으며 답해 주었답니다. 그거 사실은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견분으로 만든 환약 이외다. 넘길 때의 맛이 텁텁한 것이 아주 구렸을 텐데 몰랐소? 뭐시라? 개똥으로 조제한 환약을 내게 먹였다는 말인가 지금? 그렇소이다. 그대가 만약 나와의 약조를 어기고 온 고을에 내가 그대를 도왔음을 떠벌리기라도 하면 곤란하기에 입막음을 대비해 만들어둔 문안을 먹여둔 것이지. 어디 입이라도 뻥끗해 보시오. 고을 전체에 당신이 견분으로 만든 환약을 아주 개눈 감추듯 맛있게 먹었다고 맛소문을 내드리리다. 박 의원은 껄껄 웃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고 귀돌은 버선발로 마당까지 기어나와 헛구역질을 하며 그날 먹은 모든 것을 다 개워내기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귀돌에게는 꾀병이 아닌 새로운 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달포쯤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귀돌의 집에서 때 아닌 곡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동네에서 지나가는 개만 보아도 구역질을 멈추지 못하더니 이내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자리에 드러누워 버린 귀돌이
나날이 병색이 짙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식음을 전폐한 채 낯빛만 새파랗게 질려가는 남편을 본 귀돌의 부인이 박 의원을 찾아가 진맥을 부탁해 보았지만 박 의원은 냉랭하게 딱 잘라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예햄, 그 병에는 약이 없소이다. 아니, 의원님, 진맥도 해보지 않으시고 어찌 그리 말씀을 하시는 geb니까? 한번 보아주기라도 하셔야지요. 보아야만 아는 병이 있다면 보지 않아도 훤히 보이는 병도 있다오. 아마도 귀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리하여 밀려드는 토끼를 이기지 못해 시름시름 앓던 귀돌은 결국 자신의 꾀를 자신이 이겨내지도 못하고 더욱 식욕을 잃어버린 채 그 애를 넘기지 못하고 말 그대로 변을 치르고 말았으니 어떤 의미로는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애틋한 첫사랑이 있는 곳을 향해 이제서야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영문을 모르는 귀돌의 처와 출래만이 눈을 감은 귀돌을 붙잡고 굵은 눈물을 흩뿌리며 목 놓아 통곡하였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길에 오른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의 이름은 허청으로 그는 이번에 치러질 과거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3년을 꼬박 공부에 매진했던 자였습니다. 비록 허청이 아직까지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관직 없는 선비였으나 그 심지가 곱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심성을 지닌 올바른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옳은 일에 끼어드는 오지랖 또한 넓은 편이어서 그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마뜩찮은 일들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시험길은 그 각오가 남다르니 발걸음이 더욱 무겁구나. 내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신을 일도하여 과거의 통을 받고 말리라. 이에 허청의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는 이번 시험에서 낙방하게 되면 자신에게는 더 이상 과거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청은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고향을 떠나온 참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치러지는 한양을 향해 자신의 시골 고을에서부터 기나긴 여정길에 오른 허청은 딴 생각을 품을 겨를도 없이 바쁜 걸음을 놀려 부지런히 한양을 향한 길을 재촉하고 있었지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걸어 여독이 온몸에 가득 쌓여있던 어느 날 어둑어둑해진 숲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던 허청이 잔뜩 조바심을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허, 이거야말로 큰일이로세. 내 분명 꼼꼼하게 셈을 하여 여정길에 소요될 시간을 계산해 보았거늘 이거 아무리 보아도 중간에 길을 잘못 든 모양인 게야. 이미 해가 넘어가 버린 터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틀 수도 없을 노릇이고. 해가 떨어지기 시작한 주변은 한적하여 민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해는 그 속도를 높여 산자락에서 자취를 감추기 위해 열심이었으니 허청은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응시를 위해 한양으로 길을 재촉하는 선비들은 제 걸음의 속도와 당도할 거리에 대한 대략적인 셈을 해두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인근 민가의 주막이 나올 만한 간격을 미리 계산하여 걸어야 했으니까요. 주막이나 숙박에 대한 시설이 풍족하게 갖추어진 시절이 아니었기에 이를 꼼꼼하게 계산해두지 않고 무턱대고 걷다가는 바로 이 허청과 같이 노지에서 야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된 자로 기나긴 밤 노숙을 하는 것 또한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지만 설사 노숙을 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둠을 틈타 활동을 개시하는 조선의 호랑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무턱대고 야숙을 하다가는 바로 이 호랑이의 한 끼 식사거리가 되기 십상이었지요. 해가 저 어둠이 드리워진 산길은 호랑이가 활동을 시작하여 내려오는 영역과 걸쳐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이 호랑이의 앞발에 채여 물려가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드아.
사정이 이리 되니 허청은 애가 달아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허청의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목덜미에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 든 허청이 재빨리 몸을 돌려서며 외쳤지요. 뉘시여! 허청의 외침이 산속 나무들을 타고 메아리처럼 퍼져나가자 큼지막한 바위 틈 뒤에서 일렁이는 그림자 하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보! 거기 뉘시냐 묻지를 않았소이까? 사람이면 썩 나와 모습을 보이시오! 그가 잔뜩 긴장한 채 눈을 부라리며 그림자를 자세히 뜯어보니 그것은 요사스러운 존재나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그림자가 밝은 쪽으로 나와 허청 쪽으로 다가섰고 허청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아유, 깜짝이야. 선비님 목소리에 제 쪽이 더 깜짝 놀래버렸습니다요. 저야말로 숲길에서 웬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일렁거리길래 틀림없이 산적이다 싶어 몸을 숨기고 있었구먼요. 여인이 허청을 바라보며 핀잔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허청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여인에게 다가섰답니다. 어이구, 이거 놀라게 했다면 내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본디 나는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향하고 있는 허청이라 하는 선비라오. 해가 저무는 통에 하루 기거할 곳을 찾지 못해 급한 마음에 안절부절하다 보니 그만 경거망동을 하고 말았구려. 허청이 머쓱해하며 말하자 여인이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러신가요? 이거 때마침 아주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 들어가면 백단골이라고 조그마한 고을이 하나 나옵니다요. 제가 그 백단골에 딱 하나 있는 주막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요? 저 역시도 건너고을에 볼 일이 있어 그것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온데 날이 저물어 전전긍긍하던 차였으니 서로 길동무나하며 가면 알맞겠습니다요. 아니 그것이 정말이시오? 그렇다면 내 기쁜 마음으로 길동무를 해드릴 테니 부디 저희 길잡이를 좀 해주시구려. 어휴,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선비님? 저는 삼례라 부르시면 씁니다. 그러하면 염치불구하고 선비님 신세를 좀 지도록 합지요. 여인의 말을 들은 허청은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자신의 이름을 삼례라 밝힌 여인 역시 어두운 숲길을 홀로 걸어야 하던 차에 만난 든든한 남정네를 일행으로 두게 되어 안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땅거미를 넘어선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헤쳐 걸어갔지요. 이윽고 백단골에 당도하자 허청은 삼례의 안내를 받으며 한 주막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선비님 덕분으로 어두운 숲길을 낭패 없이 잘 헤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감사의 마음을 덧붙여서 오늘치 선비님 숙식대는 받지 아니었으니 마음 놓고 여독이나 푹 풀고 가시도록 하세요. 주모 덕분에 나 역시 노숙의 신세를 면하게 되었거늘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오. 그러하면 내 염치불구하고 주모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겠소이다. 허청은 삼례의 배포에 활짝 웃으며 호의의 고개를 끄덕이곤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주막까지 함께 걸어오며 나눈 이야기와 그녀의 마음 씀씀이로 보건대 삼례는 심성이 악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허청이 잠시 평상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자니 삼례가 익숙한 솜씨로 저녁상을 만들어 들고 나왔고 허청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식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산길을 헤매었으니 분명 배가 허기지셨을 것 같아 챙겨보았구먼요. 뜨끈하게 한 그릇 잡수셔요, 선비님. 이거 번번이 감사합니다, 주모. 허청은 마침 배가 고팠던 차에 잘 되었다는 듯 그녀가 내민 상을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삼례는 허청의 상 옆에 조그마한 호리병과 소반을 내려놓고 허청이 식사를 하는 동안 자신은 홀짝홀짝 술 한 잔을 곁들이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채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누며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삼례가 건네는 술을 받아들어 얼큰하게 잔을 돌리니
허청은 점점 더 그녀의 호탕한 성미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지요. 주모, 내 주모의 성미를 보건대 필시 이곳에서 돈방석에 앉을 귀인이시오. 사람 응대가 이리 사근하니 이곳에 머물지 않을 손님이 없겠다 이 말이오. 얼씨구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낯이 다 간지럽소만. 모든 객손이 다 선비님과 같이 저를 후하게 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제 뜻대로 흘러가면야 더없이 좋겠다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된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이 마을 여편네들에게 아주 오지게도 찍혀 주막이 박살나기 직전입니다요. 뭐라? 아니 찍히다니? 대체 그것은 또 무슨 소리여? 허청의 물음에 그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지요. 허청은 구슬피 늘어놓는 삼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삼내는 이런저런 숱한 고생 끝에 겨우 이곳 백단골의 자리를 잡은 이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막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디 상대의 아픔과 연민, 그리고 속 깊이 골아있는 마음들을 읽어내는 재주가 신통했고 사람을 대할 때 싹싹하고 친절한 응대가 몸에 배어 있었기에 거기에 매료된 나그네들 덕분으로 나날이 장사가 번창하고 주막이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마을의 사내들에게 주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다던가 허심탄회 속마음을 내비치면 마치 명예와도 같이 답답한 부분을 어루만져주더라 등등. 점점 이 주막의 주모인 삼내에 대한 입소문이 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가장의 무게와 녹록지 않은 삶의 무게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사내들이 하나둘 삼내를 찾아와서는 탁배기와 국밥을 팔아주며 그것을 핑계로 그녀와의 대화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였고 친절과 사근사근함 그리고 삼내의 특출난 능력이 더해져 그녀에 대한 소문은 날개가 돋은 듯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제법 반반하였던 용모도 한몫 거들었기에 저작거리 파다하게 내려앉아 있던 소문은 그 기세를 불려 눈덩이처럼 곁가지가 자라게 되었어요. 삼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내들이 찾아오는 통의 주막은 늘 국세통이었습니다. 허나 문제는 개중 태반이 이미 혼인을 한 사내들이었다는 점이었지요. 홀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가볍게 굴지 않았고 특별히 남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신없이 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보내던 삼내가 어느덧 주막이 자리 잡아 한숨을 돌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주막의 주모한테 제 서방의 마음을 빼앗겨 분통이 터져 있던 마을 여인네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더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밤이 무르익어 깊어졌고 재미없는 사연이지요? 이거 공연히 우리 객손 마음에 시커멓게 파문이나 일으키고 말았구만요. 허참, 무슨 그런 말씀을. 아무튼 이거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구려. 내 짧지만 주모의 품행을 곁에서 느껴본 바 마을 아녀자들의 오해가 쌓이고 쌓여 그리 된 듯 싶소만 어째 주모 스스로도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기 위해 혈안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구려. 허청의 말에 삼내가 전곡을 찔렀다는 듯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무릇 아녀자들의 질투심이란 것이 어디 그리 쉽사리 풀린답니까? 그저 시간이 약이라 여기고 넘길 뿐입니다요. 아이고, 나도 참 주책이지. 자, 그럼 선비님, 어서 객방으로 드셔요. 밤 공기가 매우 찹니다. 긴 이야기를 마친 삼내는 겸연쩍은 듯 웃음을 머금고는 허청을 객방에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 선비님요. 그럼 푹 쉬시오. 내 오늘 선비님과 즐겁게 이야기한 맛이 아주 달디달아 혼자 된 지 오래된 몸이 얼큰하게 달아올라 버렸지만 두 눈 질끈 감고 얌전히 놓아드리는 것이니 허튼 생각이 나시면 그땐 내 방으로 건너오시구랴. 문고리도 내 열어두겠수. 원참 주모도 농이 지나치오. 탁배기가 얼큰하게 된 모양이니 주모도 얼른 들어가 쉬도록 하시오.
허청은 삼내의 사람 좋은 웃음을 배웅하며 그녀가 마련해준 객방에 들어섰습니다. 여독으로 지친 피곤한 몸이 비로소 따뜻하고 포근한 방을 만나니 허청은 자신도 모르게 꿀같은 단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허청이 주막의 안락한 지붕을 만나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백단골 부녀자들이 하나둘 마을의 회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인파는 어느덧 30명이 넘는 규모였지요. 백단골 전체 가구 수가 50여 가구였으니 이는 작은 산촌마을에 거주하는 여인들이 거의 대부분 모인 셈이었습니다. 개중 유난히 드세 보이는 한 여인이 자신의 팔을 북북 걷어붙이고는 축대로 번쩍 올라섰습니다. 자, 모두들 아주 잘 모이셨습니다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형님, 아우들. 오늘 일이 우리가 움직이게 된 이유는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깔끔하고 고즈넉하던 우리 고을에 흙탕물 웅덩이를 만드는 미꾸라지 같은 년이 있지요? 바로 저 동박 주막집의 주모 삼내년입니다. 오늘만큼은 기필코 우리가 저 삼내년을 요절을 내야만 한단 말이오. 재작년인가 어디서 흘러왔는지도 모를 여편네가 난데없이 동구 밖에 주막을 내더니 이 백단골에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집 저 집 부부싸움이 아주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여인들도 하나둘 맞장구를 치며 외쳤지요. 이참에 아주 주막에 불을 질러 버립시다. 옳거니 그 집 부엌에 있는 술독들을 몽땅 작살내버리고 살림살이도 박살냅시다요. 그년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구멍을 틀어막아 버립시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단풍의 가을 하늘, 넉넉한 보름달빛을 받아 아름답기만 해야 할 밤 시간이거늘. 회나무에 모인 이 부녀자의 부대는 씩씩대는 콧김을 뿜으며 저마다 살벌한 말들을 입 밖에 뱉는 것으로 대동단결하더니 이윽고는 동구 밖으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세 좋게 주막 안까지 들이닥친 부녀자들의 소란에 달콤하게 녹이던 잠이 달아나 버린 허청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밖으로 나왔지요. 허청을 발견한 한 여인이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씨구 또 어디서 외간산의 놈을 물어와서는 저리 객방에 넣어놓고 웃음을 팔고 있었구만. 이 여편네를 그냥 두면 아니 될 일입니다. 어디서 저런 궁둥짝이 가벼운 년이 들어와 이 마을의 위계를 뒤흔든단 말입니까? 아까 전 삼내가 읍소하던 대로 과연 아녀자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 흉흉하기 이를 데 없는 기세였습니다. 서슬퍼렇게 외치는 그네들의 난리법석을 잠자코 보고 있던 허청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인 여편네들의 분위기가 어째 이대로 두었다가는 필시 삼내가 말한 대로 경을 쳐도 단단히 칠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보시오들 진정들 좀 하시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오해가 쌓여 있는 듯한데 말로 해결할 일을 어찌 이리 때로 모여와 겁박을 준단 말이오들. 우리가 진정하게 생겼소. 거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 같으신데 우리들 일에 상관치 마십시오. 허청이 그들을 타일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삼내 역시 마당의 소란을 듣고 제 방에서 걸어 나왔지요. 삼내를 발견한 한 덩치 큰 부녀자가 삼내에게 삿대질을 하며 버럭 대가릴성을 놓았습니다. 삼내 내 인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신호였다는 듯 부녀자 일행들은 다짜고짜 그녀에게 달려들어 치도곤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삼내는 이미 각오했다는 듯 그들의 성화에 반항하거나 변명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처연한 표정으로 그저 좋을 대로 하라는 듯 자포자기한 모양새였지요. 그것을 보다 못한 허청이 대노하여 크게 일갈하며 그녀들을 뜯어말렸지요. 아니 이것들 보시오. 이것이 대체 무슨 짓들이오. 도저히 더는 보아줄 수가 없으니 멈추지 않는다면 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꼿꼿이 서서 밤하늘이 찢어져라 고함을 지르는 허청의 기세에 삼내의 옷을 찢어발기며 그녀를 바닥에 눕히던 백단골 온 동네 여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멈춰섰습니다. 허청이 분노에 찬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지요.
내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외지인이라고는 하나 이것 하나만큼은 잘 알겠소. 여기 이 주모는 댁들에 비해 빼어나게 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모가 견줄 수도 없을 수준으로 빼어난 미색도 아니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남편들이 어째서 이 주모의 면을 보기 위해 찾는지 궁금하지 않으시오들? 어찌하여 이 주모와 하룻밤에 인연을 만들지 못하여 안달인지 그대들은 정녕 모르시겠소들?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핵심을 외면하여 애꿎은 주모만 드자비를 하려더니 참으로 내 답답할 뿐이외다. 진정한 문제는 바로 그대들에게 있는 것이오. 씩씩대며 콧김을 뿜던 그들에게 누가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은 듯? 허청의 일갈 앞에 그들은 대꾸 한마디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국이라도 찌른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허청은 기세를 몰아 더욱 열변을 토했지요. 한 번씩들 나의 말을 곰곰이 되짚어보고 반문들 해보시오. 번잡스러운 아이들 잠들기만을 학수고대 기다려 그제야 겨우 한 번 더듬더듬 안 사람 곁으로 가면 어떻소? 피곤하다고 발길질이 날아오고 그것도 아니면 벌써 잠이 들어 입을 벌리고는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고 있지는 않았소? 그러다 겨우 어떻게 거사까지 끌고 올라치면 이놈의 여편네가 비몽사몽간에 마치 고목토막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는 하품이나 하다가 일이 끝나버리니 이 꼴을 보고도 정이 붙을 사내가 어디 있겠느냔 말이오. 아니, 선비님, 그것이 어디 우리만의 잘못이라는 말씀이시오? 허청의 말에 한 여인이 그간 쌓인 울분을 내뱉듯 억울함을 토로했지요. 허청은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소이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챙기랴, 칭얼거리는 자식들 챙기랴, 거기다 농사일까지 돕느라 저녁상만 물리면 몸이 천근만근 가라앉을 테지요. 눈꺼풀에 납을 올린 듯 무거워 비몽사몽이 되는 것 또한 100번 1000번 이해하는 바이오. 허나 그럴수록 사내의 마음을 꽉 틀어지는 자만이 안방 살림을 휘어잡는 것 아니겠소이까? 지아비와 운우를 나눌 때 가지를 벌린 썩은 고목이 아닌 진정한 예인이 되는 법을 깨우쳐 본다면 과연 그때도 지금과 같은 고단한 생활이 계속되겠소? 허청은 한참 동안이나 마루에 서서 그녀들을 내려다보며 일장훈계를 이어갔고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쳤던 부녀자 부대는 마루 아래서 허청을 올려다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찍소리도 안 나오는 사이 허청이 주모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주모를 통해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통치를 하는 자는 배움을 게을리하는 자 위에 군림한다 하였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그저 질투심과 개간에 눈이 멀어 한 세월 남이나 헐뜯다가 끝내고 싶으면 그리들 하시오. 허나 내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아마도 내일부터 다른 행보로 이 주모를 찾아오겠지요. 그러니 오늘은 이만 모두 썩 물러들 가시오. 허청이 버럭 일갈하며 꾸짖자 아낙네들은 저마다의 얼굴을 흘끔거리며 눈치를 보다 쭈뼛쭈뼛 하나둘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입을 떡 벌리고 허청의 행동거지를 지켜보고 있던 삼내가 반색하며 다가왔지요. 아니 선비님요. 대체 그러한 웅변솜씨는 어디다 숨겨두고 있었답디까? 참으로 저 흉흉하기 짝이 없던 여편네들이 혀를 말아감추고 꿀을 먹은 벙어리가 되다니. 내 평생 이러한 광경은 또 처음입니다 그려. 어허, 과찬이 지나치시오. 그저 주모의 인덕에 이끌려 주제넘게 도운 것이니 기분이나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소이다. 허청이 제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하자 주모가 너덜거리던 제 옷가지를 정리하며 응수했지요. 기분이 상하다니요? 오히려 혼자인 저를 업수히 여기지 않고 이리도 저희 사정을 돌보아 주시니 오히려 기분이 들떠 다른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도 사내의 마음을 휘어잡는 예인에 대하여 빠삭하시니 어디 인연의 기회도 한 번쯤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게 말한 삼내가 셀쭉 웃으며 허청의 옷깃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대었고 그것을 본 허청이 짐짓 턱기침을 하며 점잔을 빼자 삼내는 그의 손을 이끌고 제일 아랫목이 따뜻한 방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바탕 부녀 부대가 휩쓸고 간 뒤 조용해진 주막 안을 시끌벅적하게 데우며
세 차례가 넘는 걸출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허청은 그야말로 주모의 기회가 그저 말뿐임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점심 나절, 삼내와 거나하게 회포를 풀었던 허청이 한양길 여정에 필요한 준비를 하러 장터에 나가 있던 사이, 어제 아녀자들 틈에 섞여 찾아들었던 오간의 부인이 주막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형님 안에 계시오? 네 이것 좀 들어보시라 가져왔소이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부추떡을 한 대접 들고 와 삼내에게 내민 오간의 부인이 귓속말로 삼내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귓속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삼내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야 원사람도 참. 그리도 나를 미워할 시간에 진작 찾아오지 그랬었나. 그런 것이라면 내 틀림없이 가르쳐 줄 수 있지. 삼내가 씩 웃으며 대답하고는 오간의 부인을 데리고 한참이나 방중술 강의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들은 오간의 부인은 얼굴을 벌겋게 물들인 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삼내에게 연신 인사하며 돌아갔고, 오간의 부인이 가자마자 동구 밖에 40 넘은 서초씨 부인이 인절미를 싸가지고 주막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우님 계시는가? 바쁘지 않으면 나 좀 잠깐 봄세. 그녀 역시 겸연쩍은 얼굴로 인절미를 내밀고는 한참 동안이나 삼내에게 개인 교습을 받고 활짝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지요. 허청의 일갈 속 숨어있던 조언에 눈을 뜨고 이렇게 삼내의 교육을 받고 돌아간 부인들은 그날 이후로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담벼락 너머 집안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으며, 또한 부부의 금슬이 눈에 띄게 좋아져 그 집의 사내들은 삼내네 주막에 걸음을 하기는커녕 다른 여자들에게 한눈조차 팔지 않게 되었으니, 삼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던 사내들이 이젠 자신의 아내만 찾느라 밤이 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삼내의 쪽집게 강의는 훌륭하고도 전륜했습니다.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무섭게 번져 금세 백당고를 점령하였지요. 며칠이 지나고 허청이 한양길로 나설 시기가 도래하자 주막 앞은 삼내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백당골 부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입을 것, 먹을 것, 기타 사치품부터 엽전까지 삼내에게 바칠 뇌물들이 한아름 들려 있었습니다. 허청의 말대로 삼내는 어느덧 백당골의 주적에서 백앤머리 일의 해결사로 등극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허청은 삼내를 도와 주막의 번성과 그녀의 안녕을 도모하였고, 삼내는 허청을 은인으로 삼겠다며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제 주막을 들러준다면 일전의 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묵직한 보은으로 허청에게 보답하리라 약속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선비님 덕택에 저희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되었으니 꼭 저와 우리 주막을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 들러주셔요. 선비님을 평생의 은인으로 삼고 방과 음식, 그리고 저까지 대접해 드리겠으니 말이어요. 알겠소. 네 그리 하겠소이다. 자, 주모.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허청은 버선발로 마당까지 나와 자신을 배웅해주는 삼내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는 한양을 향해 다시금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렇게 허청이 한양을 향해 또다시 머나먼 여정에 오른 지 얼마 뒤 또 한 번 걸음의 속도 계산에 실패해버린 허청. 어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일이 낭패를 맞이하다니 나도 참 구제불능이로다. 한밤중 인적 드문 길가에서 노숙을 해야 할 처지가 되자 난색을 표하며 허둥지둥하던 찰나였습니다. 비키시오, 비켜서시오. 그런 허청의 옆으로 웬 근사한 가마 하나가 앞질러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허청이 한쪽으로 비켜서며 가마 안을 흘끗 바라보니 안에는 한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모양새가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낌새였지요. 오라, 참으로 다행이로다. 이 앞으로 나아가면 인가가 있나 보구만.
노숙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에 허청은 걸음을 재촉하여 가마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허청이 가마를 쫓아간 지 머지않아 어느 큼지막한 기와집 한 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대문 앞에는 가마꾼과 그 안에 타고 있던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가마의 목적지도 분명 이 집이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과거길을 재촉 중인 한양행의 한선비여. 하룻밤 신세를 부탁하려 하니 부디 문을 열어주시오. 과거시험 응시생의 선비들이 한양길로 향하는 도중, 이렇듯 날이 저물어 묵어갈 곳이 필요할 때 방문하게 되면 응당 손님방을 내어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허청도 잘 알고 있었기에 나온 행동이었지요. 허청의 목소리를 듣고 대문이 열리며 주인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호라, 과거길에 오른 선비님이시군요. 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허청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주인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 그의 얼굴을 살펴보는데, 집주인의 표정에 깊은 수심이 짙은 것이 어쩐지 예산 일이 아닌 듯 보였답니다. 헌데 주인장, 어찌 그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이거 어쩐지 신뢰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외다. 사실은 그것이 말입니다. 주인장은 고개를 저으며 안쪽의 방을 향해 처연한 시선을 던지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집안에 그리 좋지 않은 우환이 있어 말이지요. 혼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하나뿐인 나의 아들이 그만 정체도 모르는 작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지 뭡니까?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으나 아직 범인은커녕 작은 단서조차도 잡지 못한 상태라오. 관아에서도 그저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내 너무도 괴로운지라 그것이 얼굴에 씌여 있는 모양이요. 허청은 하필 제 아들의 초상을, 그것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아들의 초상을 맞이한 주인의 집에 묵게 된 것이 조금 편치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바깥에서 노숙을 해야 할 처지에 만난 지붕이었기에 가릴 처지가 못 되었지요. 이거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심려가 크신 분께 더듬 면이 서지 않는군요. 염치불구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묵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허청은 조금 긴장한 채 이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답니다. 참경은 깊어가고 잠자리는 편안했지만 어쩐 일인지 허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뒤척이던 그는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와서 신선한 밤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지요. 헌데 그런 허청의 눈에 수상하기 짝이 없는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담벼락을 월담하고 있는 어느 건장한 형체였답니다. 아니 이리도 야심한 시각에 이 무슨 수상하기 짝이 없는. 허청은 놀란 마음에 즉시 사람을 부르려다 말고 퍼뜩 어떤 생각이 미쳐 입을 닫고 조용히 그림자를 쫓기로 마음먹었지요. 분명 이 집안에서 벌어진 우환과 관계가 있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림자는 살금살금 발끝을 세워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허청 역시도 그림자가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보아도 그림자가 향하는 방향이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노리는 도적이었다면 안채의 방향으로 향해야 맞을 것인데, 이 그림자는 너무도 익숙하게 별당 쪽을 향하여 확고히 발을 놀리고 있었지요. 노리는 것이 무엇이든 별당이 목적지라는 점은 이 집안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임이 틀림없어 보였답니다. 게다가 그림자가 향한 별당으로 가까이 가니 이 집안에 당도하기 전 허청을 지나쳤던 가마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마 안에서 보았던 여인은 정황상 분명 이 집안의 며느리,
즉 죽임을 당한 아들과 혼인하여 과부가 된 여인일 터였습니다. 가마를 확인한 그림자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는 이곳이 제 목적지가 맞다는 듯 별당 안으로 훌쩍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어찌 이리 해괴한 혹여나 과부의 신세가 된 안악을 보쌈해 가려는 작자인가. 대강의 사태를 파악했다고 여긴 허청이 이번에야말로 사람을 부르려는데 아니 웬거려? 별당체 안에서 시시덕대며 웃음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이를 의아히 여긴 허청이 문 밖에 귀를 바짝 대고 안쪽의 소리를 염탐하자 월담한 그림자는 몹쓸 짓을 벌이려 침입한 자가 아닌 처음부터 이 과부 여인과 정을 통하기 위해 들어온 면식의 사내였습니다. 두 남녀는 서로에게 흠뻑 취해 농밀하기 그지없는 사랑을 나누며 밤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허청은 참으로 입맛이 쓰게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풍비박산의 집안이로구나. 이 무슨 해괴한 추태란 말인가. 제 남편을 일반적인 죽음으로 보낸 것도 아닌 마당에 추모는커녕 외간 사내를 불러들여 이러한 말종의 일을 벌이고 있다니. 내 과거에 통과하여 벼슬을 얻게 된다면 반드시 이 집안에 들러 이 과부 며느리의 난잡한 행실을 단죄하고 말리라. 허청이 혀를 차고는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잔뜩 흥에 취해 있던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드디어 당신과 일이 한 이불 속으로 들어와 정을 통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오. 일이 이다지도 쉽게 흐를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이 집안의 아들놈을 해치울 걸 그랬지 무어요. 그대의 부탁대로 그대의 남편을 처리했으나 관에서도 전혀 우리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지를 않수이까? 이 말을 들은 허청의 눈에 분노가 가득 실렸습니다. 천인공로할 일을 사주한 며느리와 그것을 실행한 정부가 한 통속으로 움직인 범죄였던 것이었지요. 내 어찌 이 파렴치한 것들의 실태를 목격하고도 그냥 넘길 수가 있겠는가. 허나 지금의 내 신부는 그저 과거 시험을 목전에 둔 선비 나부랭이일 뿐. 이 사실을 당장 주인장에게 전한다면 분명 일정의 차질이 생길 터이니 허청은 반드시 과거에 합격하여 이곳으로 돌아와 불의를 밝히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를 갈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허청은 불편한 마음으로 쿵쾅거리는 염통을 부여지고 겨우 잠이 들었지요. 꿈속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걷고 있던 허청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다른 한 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허청과 가까워진 선비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여기에서 유생차림의 선비님을 다 만나보게 되는군요. 한양으로 향하는 분이시오? 예, 그렇소이다. 내 과거 시험을 위하여 한양으로 가는 중이지요. 허청의 대답에 선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반문했습니다. 과거 시험이라 하셨소이까? 헌데 어찌하여 지금 한양을 향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오? 어제까지가 마지막 과거 시험이었거늘. 뭐시라고요? 그것이 무슨 소리십니까? 어제가 마지막이었다니. 분명 날짜가 아직인 것으로 아는데 그럴 리가 없소이다. 그럴 리가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벌써 어제 과거를 치르고 돌아가는 길이니 잘 알고 있지요? 선비의 말에 허청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이번 과거를 위해 준비해온 시간이 장장 3년이었거늘 날짜를 잘못 알아 응시조차 해보지 못하다니요. 그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었지요. 아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소이다. 아직 열흘이나 남은 시험이 어찌 어제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오? 선비는 딱하다는 듯 혀를 차며 대답했어요. 이거 선비님께서 날짜를 잘못 외고 계시었구려. 여기 이것을 보십시오. 그 말을 한 뒤 선비는 제 품속에서 종이를 한 장 펼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허청이 종이를 받아들어 보니 그것은 정말 과거 시험의 출제지와 그에 대한 답안을 빼곡히 적은 종이었지요. 이럴 수가. 허청은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선비에게 받아든 과거 시험지만을 뚫어져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시험지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허청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허청은 홀린 듯 종이 속의 내용을 읽고 또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참 동안이나 그것을 암기하고 있던 허청이 퍼뜩 고개를 들고는 선비를 향해 물었지요. 아니헌데 이 출제문과 답안을 선비님께서는 어찌 시험장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리 들고 나오셨단 말이십니까? 이것이 진짜 출제문이었다면 이 답안은 누가 보아도 급제감의 훌륭한 답안이오만. 그의 물음을 들은 선비는 씩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허청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이시여. 네, 그럼 그대만 굳게 믿겠소이다. 그 말을 끝으로 허청의 눈이 번쩍 뜨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 투성이인 상태로 문을 여니 어느새 아침이 밝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평범한 꿈이 아니다. 신묘하고도 기약이 짝이 없는 간밤의 꿈에 허청은 주인장이 권하는 아침상도 마다한 채 황급히 채비를 하고는 집안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한양에 당도하게 된 허청은 그 길로 과거 시험의 일정부터 알아보았고 다행히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날짜가 맞았기에 시험까지는 여유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도한 허청은 과거 시험 당일까지 지낼 주막방을 하나 잡은 뒤 꿈속에서 보았던 단문의 내용을 종이에 적어내려갔지요. 그리고는 뭔가에 홀린 듯 그 내용을 암기하고 또 암기했습니다. 그렇게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고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고하는 출제문을 유심히 듣고 보니 과연 꿈속의 선비가 건네준 종이에 적힌 그대로의 문제가 출제된 것이지 뭐겠어요. 토씨 하나 빠지지 않은 그대로의 원문이었습니다. 역시 그러하였구나. 허청은 눈을 감고도 쓸 수 있을 만큼 문제의 답안을 외고 있었기에 손쉽게 답안을 적어내려갈 수 있었고 그렇게 수월히 과거에 합격하여 장원급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암행어 사직을 맡게 된 허청은 그 즉시 얼마 전 자신이 묵었던 집안의 파렴치한 며느리와 내연남에 대한 사실을 고하였고 그렇게 허청의 출도지로 낙점받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며 들이닥친 허청과 관졸들은 그 집의 과부 며느리와 내연남을 잡아들여 자백을 받아내었지요. 두 사람은 며느리가 이 집안으로 혼인을 오기 전부터 이미 내연하여 사통하고 있던 사이였으며 집안의 재산을 노릴 요량으로 작당하여 신랑을 해치고는 근처의 연못에 주검을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밝혀낸 허청이 과부 며느리와 그의 정부를 지엄한 국법으로 심판하여 관하에 하옥시킨 후 주인장에게 그간에 얽혀있던 사실을 알려주며 그를 위로하자 주인장은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그는 허청에게 자신의 수건과도 같은 일을 해주었다며 제 아들의 묵은한을 풀어주어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들의 위패를 모셔둔 방으로 허청을 데리고 갔지요. 그곳에서 위패 위에 붙어있는 아들의 초상화를 본 허청은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는 바로 꿈속에서 허청과 마주쳐 그에게 과거 시험의 출제문을 전해준 바로 그 선비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허청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러하였구나. 나의 짐작이 틀림이 없었어. 억울하게 죽은 바로 그 선비가 자신의 원수를 갚아줄 인재로 나를 선택해준 것이로구나. 나의 꿈속에 친히 등장하여 나의 수건이던 과거 합격을 도모한 게로군. 허청은 당신의 아들인 선비 덕분으로 자신 역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음을 주인장에게 전해주며 그렇게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허청은 부임과 동시에 맡은 사건을 속전속결로 해결한 공적을 치하받아 이후로도 조정의 신뢰를 쌓고 훌륭한 관리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훗날 그는 민생을 굽어 살피는 어진 관직자로 이름을 드높였으며 때때로 자신이 도와준 주막집에 들러 탁주를 곁들이고는 주모와 밤늦도록 묵은 회포를 풀며
주모에게서 민초들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전달받고 그것을 돌보아 이후로도 임금의 신뢰를 받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